반갑습니다. 강민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BS 독서 제재별 전략 강의 8강입니다. 인문예술 파트의 마지막 지문 바이오모픽 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바이오모픽 아트라고 하는 어떤 설명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모픽 아트라는 게 이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의 예술적 작업들을 바이오모픽 아트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의 등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배경으로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연 파괴와 비인관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이제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이 어떤 기존의 예술 대신에 어떤 자연에 대한 자연과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런 배경 하에서 등장한 바이오모픽 아트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러한 성질들을 보이는데 추상성, 우연성, 모호성, 복합성, 비합리성과 같은 성질을 보이고, 기본적으로 이 예술 작품이 기반으로 하는 조형 요소, 우리가 조형 요소라고 하면은 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어떤 형태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조형 요소라고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점, 선, 면, 색 이런 것들이 다 조형 요소죠. 그 중에 생물의 형상이라는 것도 조형 요소로 받아들인 게 바이오모픽 아트다라는 거고요. 이런 생물 형태의 형상으로 뭘 표현하려고 했느냐? 그 생물 그 자체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생명에 대한 어떤 관념, 인식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것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글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되는지 여기서 한번 좀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제시드리는 전략은 뭐냐면 인문예술 지문의 독해 전략으로 어휘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라 라는 얘기 제가 많이 드리죠. 기본적으로 어떤 유사한 관계, 유사성에 입각한 관계, 차이점에 입각한 관계를 바탕으로 어휘들의 논리적 연결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사실은 인문예술 지문들이 일반적으로 개념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개념어들은 어떤 논리적 관계들을 서로 간에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술 지문의 독해 전략으로 추상에서 구체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 예술 지문에서도 다루는 것들은 사실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이 예술이라는 영역이 이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인 걸로 표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구체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죠. 첫 번째 전략, 어휘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라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서 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는은 그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배경으로서 자연 파괴와 비인관화를 유발했던 그런 기술 발전을 이는이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그런 배경이 예술가들로 하여금 어떻게 단순하고 유기적인 생명감 표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생명감이라는 걸 표현하는데 주목하게 됐다라는 건데, 여기에 유기적인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기적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기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명체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데, 사실 이 유기라는 말은 어떤 구성 요소들 간의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가진 것들을 유기적이다, 유기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쓰였을 텐데, 자세한 의미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예술가들은 어떻게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사고를 거부했다. 그리고 형이상학적 기반들을 지지했다라는 거고, 일단 형이상학적이라는 말부터 보면 영혼이나 정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의 감각 너머에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가리킬 때 형이상학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사고라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전반적인 문맥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다 보면 이 자연을 생명 자체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인식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나름의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유기적 관계 속에서 뭐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멸하고 다시 순환하고 이런 식의 과정들을 거치죠. 그런 것과는 대비되는 게 기계론적 사고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기계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생각하면 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수학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기계라는 게 그런 식으로 움직이죠. 원인이 있으면 명확하게 그거에 따른 결과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 자연을 인식하는 게 기계론적 사고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이 등장을 했고 그 사람들은 앙리 베르구송의 사상을 배경으로 삼아서 어떻게 형태, 어떤 대상이 지닌 모습 이런 것들을 자율적 생명력을 지닌 걸로 생각을 했다. 마치 생명체처럼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율적이란 표현이 나왔네요. 자율적이란 건 뭐야? 다른 외부의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들, 그런 걸 자율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자율적 생명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의 작품에는 자율적인 형태라는 것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율적인 형태가 어떤 관계를 또 맺는지 뒤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산문단의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봤어요. 산문단에선 바이오모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자율적인 형태, 다시 나왔죠.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이 베르그송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율적인 형태를 사용하는 그런 예술들을 시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대비되냐면 기하학적 기반의 바탕을 둔 구성주의와 대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하학적 기반이라는 거는 어떤 기하학적 도형, 그 도형의 원리에 입각한 그런 것들을 기하학적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했던 게 구성주의라는 건데,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맥락에서는 구성주의와 대비하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자율적인 형태라는 것과 기하학적인 기반이라는 건 서로 상반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율적이라면 기하학적 기반은 어떻게 자율적이지 않은 거겠죠. 이미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원근감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정확하게 정해진 각도에 의해서 시선을 배치하고 그거에 따라서 원근감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 기하학에 입각한 어떤 형태의 재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기존의 구성주의였다면 바이오모픽은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형태를 추구한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 바이오모픽 아트는 생물의 형상이라는 거를 생물의 형상을 활용했다. 근데 생물의 형상을 통해서 생물체라는 걸를 나타내거나 생명의 신비, 비밀, 놀라움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의식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앞에 나온 어떤 그런 자율성, 자율적인 형태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예술 작품에서는 어떤 형상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형상에 담아내고자 하는 의미 내지는 내용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뭐야? 생물체 혹은 생명의 신비, 비밀, 놀라움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라는 거고 그거를 어떤 생물 형태의 형상에 담아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상 혹은 형태 혹은 표현 이런 것과 의미, 내용, 주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지. 얘네를 뭘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얘네를 빌려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로부터는 무엇을 도출해낼 수 있어? 이런 걸 도출해낼 수 있어. 얘는 보이지 않고 얘는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형상화 내지는
구체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술은 형상화, 구체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생물의 형상을 빌려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게 바이오모픽 아트인 거고, 그래서 이 바이오모픽 아트에서는 생물의 형상 중에 유기적인 형태라는 것들을 다룬다는 거고, 그리고 무한정한 생명력과 다양성을 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다라는 건데, 바이오모픽 아트가 어떤 무한정한 생명력과 다양성을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상대되는 어떤 기존의 예술 경향들은 어떻다는 거야? 한정되어 있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다양하지 않은 정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과 들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다양성이란 말은 사실은 이 자율적인 형태란 말과도 통하는 게 있는 거고, 무한정하다라는 말도 이것과 통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 이런 식으로 의미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바이오모픽 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 등장하는 생물 형태라는 것들이 어떻게 불규칙하고 우연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생물의 형태를 표상하기보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규칙하고 우연한 형태는 무엇과 상반되는 거다? 구체적인 생물의 형태와 상반되는 거고, 이 구체적인 생물의 형태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정해져 있는 모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하학적 기반에 입각하여 정해지는 그런 모습이겠죠. 하지만 바이오모픽 아트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규칙적인 기하학적 규칙에 의해서 형태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아주 불규칙하고 우연하게 형성된 그런 형태들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뭘 가리키는지 모호하고, 모호하다는 말은 어떤 거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모호하다고 표현하고, 미완결적이다라는 거는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와 불규칙하고 우연한 형태들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의미 관계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모호하고 다의적인 이미지라는 거는 뜻이 여러 개다라는 거죠. 즉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무엇과 통하는 말이야? 모호하다는 말과 통하는 말이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현 내지는 형상, 이런 것들이 내용,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이미지라는 거는 표현 형상에 해당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 어떻게 내용 의미가 도출되는데 어떻게 해석이 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는 복합적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름의 분절점이 형성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건 뭐야? 형태에 대한 설명들이라고. 근데 이 형태가 불규칙하고 우연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고 미완결적이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의미는, 그것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의미는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복합적이라는 건 뭐야? 표현 하나의 내용이나 의미가 한 개, 두 개, 세 개, 땡땡땡 여러 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성질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이오모픽의 아트의 성질을 정리하는, 성격을 정리하는 그 문장을 보면, 자, 이 바이오모픽 아트는 일단 추상성이라는 말은 무엇과 대비되는 말일까요? 추상이라는 말은 어떤 성질들만 뽑아서 만들어낸 걸 추상이라고 하죠. 그 실제 대상에서 특정한 성질들만 뽑아낸 걸 추상이라고 하는데, 그 추상은 무엇과 구체화 대비되는 거예요. 구체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술이란 건 내용과 의미,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건데, 이거를 감각할 수 있는 표현, 형상, 형태, 이런 것들로 구체화하는 거라고. 그래서 추상성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상징성이란 말이 이 복합적 성격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상징이란 건 뭐야? 어떤 표현이나 형상에 그 표현이나 형상이 지시하는 어떤
바로 지시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 대신에 다른 의미를 연결시키면 상징이란 말이지. 그쵸? 예를 들면 새가 있는데, 비둘기가 있는데, 이 비둘기라는 의미를 대응시키는 게 아니고 비둘기의 평화라는 의미를 대응시키면 이게 상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표현의 의미가 여러 개가 대응을 하면 그런 게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복합적이다라는 말과 통하는 거지. 그리고 그 형태라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우연한 성격과 맞닿아 있고, 비합리성이라는 건 어떤 이유에서냐면 어떤 특정한 대상의 형상에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의미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정의된 어떤 의미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우연하게 그 모양이, 그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어렵죠? 사실은 제가 이 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건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의 단어들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얘네가 의미 관계상 어떤 것들과 통하는구나. 지금 바이오모픽 아트와 그렇지 않은 기존의 예술들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표현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과 상대되는 속성들이 기존의 예술들의 속성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리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로 하죠. 자, 두 번째 전략, 추상에서 구체로 나아가기라고 제가 잡아봤는데, 사실 아까 어휘의 의미적 관계를 살피면서 추상과 구체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독서 지문들이 대부분 다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으로부터 추상적인 내용을 도출하는 그런 식의 논리 관계가 사실 많아요. 근데 특히 예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추상에서 구체로 나아가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먼저 4번 문단을 보시면 바이오모픽 아트에서 활용되는 생물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얘네가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표상한다기보다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모호함을 가지고 있고, 마치 뭔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결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이 형상이라는 게 뭘 나타내려고 한 거냐면 이런 근원적 생명감,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생명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생물의 근원을 이렇게 따라갔을 때 체계화되지 않고 진화되지 않아서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 즉 감각의 분화가 일어나기 전인 원생생물의 상태를 의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이 생물은 어떠한 방향으로든 진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진화할 것이다 라고 규정할 수 없으니 모호할 것이고, 그 진화가 끝나지 않았으니 미완결적일 것이고, 수많은 진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어떤 근원적인 생명감이란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원생생물이라고 하면 예식으로 나와 있지만 아메바라든지 어떤 단세포 생물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술 지문에서는, 특히 미술 지문에서는 이렇게 지문의 내용이 적용된 사례를 어떻게 시각 자료를 통해서 제시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 딱 보기에 무엇인지 모르겠죠.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이게 얼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몸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흙덩어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뒤틀린 어떤 기암괴석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의미로 해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미완결적이고 모호하고 복합적이고 상징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이 만든 바이오모픽 아트의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화가 된다는 거야. 그 글의 내용을
그걸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글의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이 됐는가. 자,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 아르프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뭐 살아있는 모든 것, 그리고 대지, 식물, 동물, 인간이 나타내는 성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의 모습인 거야. 자, 그런데 이 작품의 유기적인 형태, 아까 유기적인 형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것들이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서 이것들이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긴밀한 관계를 이 내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유기적인 형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유기라는 말이 유기체, 즉 생명을 지닌 생물체의 모습, 이렇게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유기적인 형태를 지닌 것들은 보통 그 생물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모습, 어떤 곡선의 모습들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유기적인 형태라는 거는 근원적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어떤 성장과 변형을 묘사한 것이다. 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돌출된 양감과 뒤틀림은 돌과 같은 비유기적인 물질도 나름 내부에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해서 이게 툭 튀어나온 어떤 도드라진 모습들, 어떤 덩어리감, 양감이란 건 덩어리감이죠. 그리고 이게 뒤틀려 있는 모습들, 이런 것이 마치 돌처럼 보이는데 이 돌마저도 무언가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고 변화하려는 그런 모습처럼 그려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자연의 형태와 예술 작품의 형태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 즉 자연의 형태를 예술 작품의 조형 요소로 가지고 와서 재현했다라는 점에서 어떤 바이오모픽 아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작품은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자, 요걸 바탕으로 쭉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선지들은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요 문제는 이 선지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문의 내용이 이렇게 구체화가 된다. 요거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구체화된 양상들이 예술 지문에서는 하나 나올 수가 있다. 특히 미술 지문에서는. 음악 지문에서도 나올 수 있죠. 음악 지문에서는 악보의 형태로. 미술 지문에선 이런 구체적인 작품의 모습으로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예시문항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이 3번 문항을 보면은 아르프 같은 경우에는 비유기적인 물질도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바이오모픽 아트를 하는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은 어떤 생명체에 국한하여서 그 생명체의 성장과 변화와 발전과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그 근원적인 생명력들을 표현하고자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기적인 물질의 그 생물체의 속성을 부여하는 거는 이 아르프라는 작가의 고유한 거고, 일반적으로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이 하던 건 아니다. 바이오모픽 예술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바이오모픽 아트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